에서는 바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래 히브리 원어는 뭡니까? 파르사. 그리고 이게 한자로 번역이 될 때는 파사, 우리말로 번역이 될 때는 바사, 영어로 번역이 될 때는 페르시아. 이게 바로 이 바사라는 나라입니다. 바벨로니아 제국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이 고레스가 등장을 해서, 원래 고레스는 메데라고 하는 나라와 자기 자신의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합해져서 된 나라입니다. 연합국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두 나라가 연합을 해서 바벨론에 대항을 해가지고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메데국은 바사에 자연스럽게 흡수가 되면서 메데는 사라지고 명실공히 국호가 뭐가 되는 겁니까? 바사가 되는 거다. 그래서 이 고레스는 원래 이 바사 제국의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 왕으로 등극하기 전 바벨로니아를 무너뜨리고 등극하기 이전에 이 20년 동안 왕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바벨론이 엄연히 존재하고 자기는 작은 나라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통일해가지고 왕으로서 제위한 기간은 539년에서 530년까지 약 9년 동안에 걸쳐서 제위되어 있었다. 이 고레스와 관련해서 우리 성경과 연결을 지어가지고 중요한 내용 몇 가지를 간추려 보면은, 우선 539년에 역대하 마지막 장에 나옵니다. 가장 끝부분에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너희 유다 백성된 자들은 어디로 올라가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왜 올라가라는 거지요? 성전, 허물어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도록 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때 포로에서 귀환을 하는 것은 유다 백성만 포로에서 해방이 돼가지고 귀환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식민 통치를 받는 나라들 있잖아요. 페르시아에 식민 통치를 받는 모든 나라들을 끌어왔던 느부갓네살 시절에 끌어왔던 포로들 있지 않습니까? 다 해방을 시켜줍니다. 유다만 해방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 의의는 다음 페이지에서 좀 이따가 제가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고, 그런데 스룹바벨이 3년 기간에 걸쳐서 539년에 칙령이 내려졌는데 3년 이후인 536년에 백성들을 이끌고 20살 이상의 남자가 대략 한 4만 9천여 명, 약 5만 명이 됩니다. 그래서 여자들하고 20살 미만의 남자 아이들까지 다 포함하면은 한 20만 명쯤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갑니다. 준비 기간이 3년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전을 지으려면 재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또 자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일꾼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성전을 완공한 다음에 창고직이라든가 문직이라든가 또 레위인, 그리고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이라든가 그 명단까지 다 작성을 합니다. 특히 레위지파의 경우에는 족보가 확실한 사람만을 제사장으로 등용을 했던 것이지, 족보가 좀 애매모호한 경우에는 명단에서 빼뜨렸습니다. 정확하게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 준비하는 모든 기간이 3년에 걸쳤다. 그래서 536년에 귀환을 했는데 스룹바벨이 귀환한 그 내용이 에스라 1장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레스 다음에 그리고 여기에 포로로 끌려간 느부갓네살 시절에 포로로 끌려간 대목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지만 몇 년 있으면 해방을 시켜주겠다. 70년이 경과를 하면은 해방을 시켜주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536년에 실질적으로 포로에서 해방이 됩니다. 536년 BCM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다 70을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606년이 되죠, BC. 근데 이 유다가 멸망한 것은 몇 년입니까? 586년입니다. 근데 586 빼기 536 하면 얼마입니까? 50년밖에 안 되지요. 그러니까 70년 기한에 계산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유다가 멸망한 이후부터 계산을 해서 70년이 아니라 언제를 기준으로 삼는 거지요? 포로로 끌려가기 시작한 시점부터를 재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유다가 586년에 멸망당하기 이전부터 20년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1차, 2차, 3차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가장 초창기에 끌려갔던 인물들 중에서 누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초창기에 끌려간 인물들입니다. 다니엘이 고레스 왕 3년까지는 생존해 있었어요. 그 이후로 얼마나 더 살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얼추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 80 정도 되는 큰 노인입니다. 그때 시절은 소년 시절에 끌려갔잖아요. 그래서 요시야 왕의 아들이 여호아하스도 요시야 왕의 아들이고, 여호야킴도 요시야 왕의 아들이고, 시드기야도 요시야 왕의 아들입니다. 여호야킴은 여호야킴의 아들로서 요시야의 손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아들 단계에서 망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호아하스는 재임 기간이 3개월에 불과합니다. 이집트에 바로 느고, 이집트 왕을 파라오라고 합니다. 우리말에는 바로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바로 느고가 유다를 침략을 해가지고 여호아하스를 사로잡아갑니다. 그리고 대신에 그의 형제였던 여호야킴을 왕으로 세우는 겁니다. 허수아비 왕이지요. 이집트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와중에서 지금 609년에서 598년까지 재위했잖아요. 11년 동안. 그런데 605년경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아수르의 잔존 세력, 아수르는 609년쯤에 망합니다. 그 잔존 세력하고 또 이집트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바벨론에 대항을 했는데, 그 전투가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하면 갈그미스 전투입니다. 터키의 동남쪽 약간 떨어진 거, 바울 선생님이 다소 지역 출신인데 거기에서 오른쪽으로 조금 더 가면 됩니다. 거기 갈급이 있습니다. 이 전투에서 아수르 패잔 세력하고 이집트 연합, 이 군대가 참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605년 내지 606년 요 연도에 이르러서는 이집트의 국력이 급작스럽게 쇠퇴를 하고 무가 새로운 세력으로 확 봉기하게 됩니까? 그게 바로 바벨론이에요. 느부갓네살이 이끄는 바벨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야킴은 이집트에서 왕으로 세움을 받은 인물이지만은 이 고난이 그때 세력 판도가 바벨로니아로 넘어가게 되면서 바벨로니아에서 이 여호야킴이 죽자 누구를 왕으로 옹립하느냐? 여호야킴의 아들인 여호야킨을 왕으로 옹립을 합니다. 그런데 여호야킴이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독립을 하려고. 그런 움직임이 있자 바로 제22기에 등극을 한 지 3개월 만에 폐위 조치하고 바벨론으로 끌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대신에 누구를 세웠느냐? 여호야킨의 큰아버지가 되겠지요. 시드기야를 왕으로 앉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아하스, 여호야킨, 시드기야는 전부 다 허수아비 왕이 되는 거예요. 결국 시드기야 11년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바벨론에 대항을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죠. 바벨론에 대항하지 마라.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말합니다. 그것 때문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다가 어떤 사람으로 오해를 받았습니까? 매국노로 오해를 받잖아요. 수모를 많이 당합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해서 536년 여기 한 바벨로니아가 세력을 장악을 하게 되면서 포로로 끌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왕이 바로 이 여호야킨 왕입니다. 나라가 망하기 20년 전쯤부터 포로로 끌려가기 시작했다. 그 연대를 계산하면 536 빼기 606 정도, 605나 606을 하게 되면 대략 70년 기간이 나온다. 70년 포로 해방이 바로 이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스룹바벨이 이 백성들을 이끌고 와가지고 성전 지배를 놓고 하나님께 번제를 올렸는데
여기에 무슨 사건이 하나 발생하게 되지요? 성전 공사 중지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마침 이때 왕 캄비세스는 이집트에서 반란이 일어났어요. 이집트 입장에서 독립전쟁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진압을 하기 위해서 모든 힘을 다 쏟아붓고 있는 상황인데 예루살렘에서 소식이 전해져 오는 거예요. 사마리아 총독이 이 스룹바벨을 시기하고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 스룹바벨의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무고를 하는 겁니다. 이들이 지금 짓고 있는 것은 성전 공사가 아니라 무슨 공사라고 했습니까? 성벽을 재건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요? 바벨론으로부터 이제 이때는 페르시아가 되겠죠. 페르시아로부터 독립을 하기 위해서 속국의 신세를 명하기 위해서 독립전쟁을 치르려고 성벽을 쌓고 있다. 캄비세스는 이걸 제대로 확인을 안 해봤어요. 이집트에서 반란이 일어난 걸 진압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또 그 소식이 전해 올려오니까 무슨 공사를 하든지 간에 너희는 중단하도록 해라. 별도의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중단하도록 해라. 그래서 520년까지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좀 풀기 어려운 과제가 하나 있어요. 이제 요 연대라고 하는 것은 성전에 나오는 연대가 아니고 고고학적인 자료, 바벨론 역사 자료에서 나오는 건데 여기에 536년에 귀환해서 바로 그 해에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되거든요. 520년에 학계 스가랴 선지자가 일어나서 너희는 판벽한 집에 거하면서 여호와의 전은 황무하게 놔둘 거냐, 야간도 치고 격려도 하고 그러면서 520년에 다시 성전이 재건이 돼가지고 4년 후인 516년에 성전 낙성식을 올리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성전 공사 중지령은 언제 내려진 겁니까? 사실은 고레스 때 내려진 거지요. 고레스가 자기가 허락을 해놓고 물자까지 다 지원을 해준다고 약속을 해놓고 고레스가 명령을 내렸을 일은 없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 학계에서는 캄비세스 왕 때 그렇게 될 것이다. 성전 공사 중지령이. 근데 캄비세스는 530년부터 제위를 했거든요. 연대가 좀 맞지 않는 거. 저도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캄비세스가 자식이 없어요. 그런데 스메르디스가 캄비세스 고레스의 아들인 캄비세스를 죽여버리고 자기 자신이 왕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왕위를 찬탈한 거예요. 그런데 이 스메르디스는 불과 제위 기간이 얼마입니까? 2개월에 불과합니다. 당의 연도에 그냥 다리우스 1세에 의해서 또한 비명 행사를 하게 됩니다. 다리우스 1세 입장으로 보게 되면은 선왕이었던 2대 왕이었던 캄비세스의 원한을 갚아주는 게 되지요. 그래서 바벨론으로부터 바사로부터 추대를 그대로 자연스럽게 만장일치로 추대를 받아가지고 왕자리에 등극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스메르디스 같은 경우에는 다리우스 1세 같은 경우에는 혈통이 지금 바뀌었잖아요. 캄비세스는 아들이 없고 그래서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명분, 자기 자신이 왕이 맞다. 자기 자신의 왕의 명분을 내세우기 위해서 고레스의 딸인 아토사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레스의 입장에서는 다리우스 1세가 누굽니까? 사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사위가 혈통은 바뀌었지만은 어쨌든 딸의 남편이 왕위에 올랐으니까 사위가 왕자리에 오른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지요. 그 다음에 이 다리우스 1세가 중요한 그 헬라 정복을 두 차례에 걸쳐서 시도를 하는데 한 번은 BC 492년 요때 참패를 당합니다. 배 끌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전쟁 제대로 치러보지도 못한 채 배 300척이 물에 가라앉아 버립니다. 그때 당시에 노라고 하는 것은 50명 정도가 젖는 배입니다. 양쪽에 25명씩 해가지고 놓젓는 겁니다. 상당히 큰 배예요. 옛날 시대로서는. 이 몇천년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실패를 한 다음에 미래를 버리지 못하고 또다시 2년 후에 490년에 재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에 전쟁 한 군데에서만 딱 전쟁 마무리를 잘했으면은 헬라 제국을 위로 마케도니아, 아래로 아가야 지방 합해서 헬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지역을 장악을 할 수가 있었을 텐데 마지막 한 전투, 너무나도 쉽게 생각한 전투, 군대 수도 아테네 군대보다 10배가 많았어요. 10대 1의 싸움이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아테네는 패전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어요. 그 전투가 벌어진 지역이 어디냐? 마라톤이라고 하는 평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뭡니까? 전략적으로 잘 지형짐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 페르시아 사람들 그쪽을 잘 모르잖아요. 지형을. 그걸 최대한 활용을 해가지고 대승을 거둔 거지요. 근데 192명밖에 안 죽었어요. 아테네 군사들아. 그래가지고 이 즐거운 소식, 이 복된 소식을 빨리 아테네 시민들한테 알리려고 죽어라고 페이디페디스, 이 병사 하나가 죽어라고 다른 박질을 해가지고 안식을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도착을 해서 우리가 이겼다. 요 말 한마디 하고 세상 떠나버리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제 올림픽이 개최가 될 때에 그 아주 중요한 종목, 황금 종목이지요. 맨 마지막에 그것도 페널레를 장식을 해주는, 그래서 그 올림픽 경기에 이 뭡니까? 마라톤 경주가 생겨나게 된 유래가 되는 겁니다. 그 어느 지점 정확하게 체크는 못하겠지만 대략적으로 마라톤 방향에서 아테네 지역까지 이렇게 쭉 거리를 측정을 해보니까 42.19km입니다. 다리우스 1세 8월 6일 490년 마라톤 전투입니다. 여기에서 참패하는 바람에 결국 헬라를 먹지 못하고 그대로 눈물을 삼키면서 되돌아서야 했지요. 이 다리우스 1세가 바로 성경에 나오는 에스더 왕비 있지 않습니까? 에스더의 시아버지입니다. 그리고 다리우스 1세의 아들인 아하수에로가 왕위에 오르는데 이 다리우스 1세가 죽으면서 유언을 남겼어요. 내가 저 헬라 제국을 멸망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 땅으로 속국으로 삼기 위해서 내가 참 모진 애를 썼는데 모든 게 다 실패로 돌아갔다. 내 아들아, 너는 내 유업을 받아들여가지고 저 헬라 제국을 네가 정복을 좀 하도록 해라. 헬라만 정복을 해버리면 지금 소아시아 지역까지는 다 바벨론 제국이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그 헬라만 먹어버리면 조금만 더 서쪽으로 가면 뭐가 나옵니까? 이탈리아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탈리아 남쪽에 뭐가 있습니까? 카르타고가 있지 않습니까? 옛날 하니발 장군 생각하시면 됩니다. 카르타고 있잖아요. 또 서쪽으로 진행하면 요즘에 스페인, 프랑스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유럽 대륙을 다, 지중해 연안의 대륙을 다 삼켜버릴 수 있는, 그러려면 반드시 어디를 정복을 해야 됩니까? 헬라를 정복을 해야 했던 거지요. 그런데 아하수에로가 이 전쟁을 준비를 하면서 127도, 우리 에스더 잠깐 펴보시고, 에스더 욥기 시편. 자, 에스더 1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더 1장 1절에 보면은 행정구역이 몇 개로 나누어져 있었습니까? 에티오피아까지 장악을 했습니다. 어디까지 했죠? 인도, 구스가 에티오피아입니다. 127도 이 프라빈스입니다. 행정적인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하는 식으로 그 땅덩어리를 127개를 지도를 합하게 되면 바로 이 페르시아의 제국이 나타나는 거지요. 지도하고 똑같게 되는 거지요. 며칠 동안 잔치를 했으니까 신하들, 장수들을 다 이 수산성에 모아가지고, 수산이 바로 수도입니다. 페르시아에 모아가지고 며칠 동안 잔치를 했어요. 4절에 180년 몇 달입니까? 368, 6개월 동안 잔치를 했습니다. 왜 잔치를 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다. 127도로 행정구역이 나누어져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의 나라다. 우리는 힘을 합해야 된다. 힘을 합해가지고 어디를 치자? 헬라를 치자 그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 때 이루지 못했던 거기만 점령하면은 계속해서 서진 해가지고 지중해하고 유럽 일대를 다 장악을 할 수가 있다. 북아프리카 지역까지 다 먹을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우리는 하나다. 이 정신을 고무시켜주기 위해서 사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서 180일 동안 잔치를 벌였던 거지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얼마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5절에 보니까 일주일 정도 남은 것 같아요. 누구를 나오라고 했으니까 9절에 보시니까 와스디가 나오지요. 11절에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미인이었던 모양입니다. 그 의관정비 잘하고
모양새도 잘 꾸며가지고 이 신하들 앞에 모습을 좀 보이도록 해라. 그런데 우리 속담에 다된죽에 뭐 빠진다고요? 코 빠진다고. 180일 동안 돈 얼마나 쏟아부었겠습니까? 그리고 왕의 체면을 강하게 세워줘야 돼요. 왕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로 뭉쳐야 돼요. 그런데 왔으니까 왕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못 나간다고 탁 거절해 버리지 않습니까? 남편이 왕의 체면이 뭐가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180일 동안 잔치를 벌였는데 다된죽에 코 빠지는 격으로 보니까 모든 잔치가 다 와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래서 결국 와스디를 어떻게 했습니까? 폐위 조치를 시킵니다. 19절에 보세요. 그 왕후의 위를 저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결과론적인 거지만 누가 간택이 되지요? 에스더가, 히브리인 에스더가 간택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지금 안 나옵니다만 와스디를 폐위시키고 나서 마지막 잔치자리에서 그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와스디를 폐위시키고 나서 아하수에로 왕이 그 바벨론식 페르시아식 이름은 크세스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냥 아하수에라고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군대를 이끌고 드디어 헬라를 침략을 하게 됩니다. BC 480년입니다. 그런데 아테네의 동쪽 해안이 되겠습니다. 에게바다. 아테네의 동쪽 해안에 있는 사라미스라고 하는 그 지점이 있는데 거기에서 전투를 벌였는데 결국 이 아하수에로 함대가 참패를 당하게 됩니다. 또 일부 지상으로 상륙을 했지만은 역시 지상군도 참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참 살아남은 대장병들만 이끌고 가까스로 자기 나라 페르시아에 다시 귀환을 했지요. 2장 1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그랬잖아요. 그 후에 이게 바로 패전하고 귀국한 직후가 되는 겁니다. 지금 왕국에는 누가 없습니까? 왕비가 없잖아요. 그러니 누가 가장 위로가 되겠습니까? 신하들을 의지하겠습니까? 전쟁에서 패전하고 돌아왔는데 누가 이 아하수에로 왕을 옛날처럼 영웅처럼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디 마음 들 데가 없잖아요. 이때 남자들의 경우 다 결혼하셨습니다만 우리 남자들의 경우 누구를 의지합니까? 이때 자기 아내를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가 누구를 생각을 합니까? 1절에 와스디와 그 노가 그치네 와스디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의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줘서 폐기시켰잖아요. 이거를 생각하거늘.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리띵킹 했다 그 말입니다. 재고했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왕비로 다시 어떻게 하고 싶다? 복직을 시키고 싶다. 그래서 이 궁궐에 안주인이 비어있는 자리가 되면 안 되겠다. 아내를 통해서 위로를 받기를 원했겠죠. 그런데 신하들이 강력하게 구합니다. 2절에 왕의 시신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그리고 간택한 게 누굽니까? 에스더다 그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아하수에로는 굉장히 그 의미가 깊습니다. 이 살라미스 해전은 세계 4손가락에 꼽는 4대 해전에 속합니다. 좀 이따 제가 좀 언급을 할게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간단하게 한번 좀 계산을 해보면은 아닥사스다가 몇 년 동안 왕자리에 있었습니까? 아하수에로가 약 한 20년, 21년 정도 되나요? 21년 정도, 약 20년 왕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에스더가 언제 왕비가 됐나? 2장 16절 보세요. 에스더 2장 16절에 아하수에로 왕의 7년 10월 곧 데벳월에 에스더가 이끌려 왕궁에 들어가 17절에 보니까 더욱 사랑함으로 은총을 얻었다. 왕비로 간택이 된 겁니다. 그러면 7년의 왕비로 간택이 됐잖아요. 그러면 에스더하고 아하수에로가 결혼을 해가지고 몇 년 동안 산 거지요? 21 빼기 7하면 15니까 15년 동안 왕비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 여성의 결혼 나이는 15세, 아무리 많아도 20세 넘어가면 안 됩니다.
다 15세 안 바뀝니다. 옛날 평균 수명 40세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옛날에 일찍 결혼합니다. 조선 임금 27분의 평균 수명이 몇 살인 줄 아세요? 46세입니다. 그때 우리나라 평균 수명 40세예요. 1950년도에 50대 평균 수명으로 올라갑니다. 지금은 뭐 83세인가요? 85세인가요? 그래서 15세에 아수에로와 결혼을 하다 처녀 아닙니까? 15 더하기 7 하면은 20대, 15 더하기 15살에 결혼하면 몇 살입니까? 30세쯤에 홀몸이 되는 거예요. 일찍 뭡니까? 남편을 여의고 남편이 아수에로가 암살당합니다. 아수에로는 굉장한 폭군이었대요. 독재자입니다. 180일 동안 잔치를 했는데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180일 동안 어떤 임금이 잔치를 했다고 합시다.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반정이 일어나도 10번도 더 일어났을 겁니다. 못 살겠다 이거죠. 세금 얼마나 그다 드렸겠어요. 굉장한 폭군이었답니다. 그래서 부하 장수가 처치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수에로는 약 한 21년 정도 제위에 있었다. 그들 살았으면 좀 더 오래 있을 겁니다. 그런 정도로 하고 우리 책을 이제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요거 끝에와 요거 하나만 간단하게. 시대가 좀 흘러가지고 338년 단계지요. 페르시아의 마지막 왕이 다리우스 3세입니다. 이 다리우스 3세가 이 338년에서 331년까지 제위에 있었는데 알렉산더에게 333년에 대패를 하게 됩니다. 333년에 자세한 내용을 책에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런데 331년에 망했잖아요. 알렉산더한테 패한 다음에 2년 정도 잔존 세력이 있었다. 급격하게 약화된 상태에서 잔존 세력이 있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331년 이후부터는 바로 헬라 제국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 알렉산더가 33살에 죽습니다. 일찌감치 죽어요. 그가 점령했던 헬라 제국이 어떻게 됩니까? 4개의 조각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 마케도니아 지역은 카산더, 그 다음에 소아시아 쪽 터키 지역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은 우시마쿠스, 그리고 수리아 지역하고 팔레스틴 지역은 셀레우쿠스, 이집트 지역은 프톨레미, 사람 이름이 장수 이름들이에요. 카산더는 알렉산더의 유복자, 아버지를 못 보고 태어난 아이죠. 어머니 뭐 뱃속에 있었으니까 에구스하고, 그리고 또 알렉산더의 아내 록산나, 방글라데시 사람입니다. 아내도 죽여버리고 유복자도 죽여버리고 알렉산더 가국을 멸분지화시키고 자기 자신이 마케도니아의 왕이 됩니다. 잠깐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 다니엘 8장 펴보세요. 다니엘 12소선에서 바로 앞에 다니엘 8장을 한번 보시면, 요거 어제 제가 설명 안 드렸죠? 됐습니까? 네. 다니엘 8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8장 이전에 보시면은 수산성이 나오고, 이 바벨론, 이 페르시아의 수도입니다. 수산성이 나오고, 거기에 강 이름이 하나 나오는데 을레 강변이다, 그렇게 나오지요. 그 강가에서 두 뿔을 가진 수양이 서 있었다. 다니엘이 지금 환상 중에 보는 장면입니다. 근데 두 개의 뿔이 나 있는데 뿔의 길이가 똑같지 않고 한 뿔은 어떻습니까? 조금 더 길지요. 다른 뿔에 비해서. 그 뿔이 두 개인데 긴 뿔과 짧은 뿔이 있다. 여기에 그 긴 뿔은 뭘 말하는가 하면 바사를 말합니다. 고레스가 이끄는 바사. 그 다음에 짧은 뿔 있잖아요. 요거는 메대를 말합니다. 이 짧은 뿔과 긴 뿔, 다시 말하면 메대와 바사가 연합해서 바벨로니아를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짧은 뿔은 긴 뿔에 흡수가 돼버려요. 메대는 바사에 흡수가 돼버리는 겁니다. 자,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 5절 보세요.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수용소가 저 서쪽편에서, 어느 쪽입니까? 바벨론 페르시아 입장에서 보면 어느 쪽이지요? 헬라 쪽이 되겠습니다. 한 수용소, 이게 바로 헬라 제국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점점 커져가지고 헬라 제국이 되는 거예요. 수용소가, 그런데 수용소 가운데에서 5절 끝부분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 염소 두는 사이에 뭐가 있지요? 유니콘처럼 뿔 한 개, 가운데 이마 사이에 두는 사이에
현저한 뿔이 나타나 있었다. 이 현저한 뿔이 바로 공부하면 알렉산더입니다. 다니엘은 알렉산더 한참 이전 분이에요. 예언을 하는 겁니다. 자, 6절에 보니까 그것이 두 뿔 가진 수양, 뭡니까? 메대와 바사 연합이지요. 긴 뿔, 짧은 뿔, 중전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현저한 뿔이 두 뿔 가진 수양을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물리치지요. 알렉산더가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린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나라 이름은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이 환상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는 거, 역사가 앞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나갈 것이다. 실제 보세요. 그것이 이 알렉산더가 큰 뿔이 수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요. 그 수양을 쳐서 그 두 뿔, 긴 뿔과 짧은 뿔, 메대하고 바사 연합국을 꺾어버렸다. 알렉산더가 바벨로니아를, 페르시아를 물리친다라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지요. 그 다음에 21절 한번 보세요. 8장 21절에 털이 많은 수염소, 아까 누구라고 했습니까? 어느 제국이라고 했습니까? 헬라 제국. 헬라 왕이요. 바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두 눈 사이에 있는 유난히 큰 뿔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알렉산더 첫째 왕, 으뜸가는 왕이다 그 말입니다. 알렉산더입니다. 세계 3대 정복자입니다. 이 뿔이 꺾이고 알렉산더가 죽어요. 드디어 그 넓은 땅덩어리를 차지했던 이 알렉산더가 꺾이고 대신에 몇 개의 뿔이 나타난다? 4개의 뿔이 나타난다. 그래서 몇 개의 나라로 갈라지게 되는 거지요? 4개의 나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카산더, 루시마쿠스, 셀레우쿠스, 프톨레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이미 앞으로 어떤 나라, 또 구체적으로 왕의 이름은 언급이 안 되어 있지만은 어떤 식으로 역사가 전개가 된다는 게 다니엘서에 이미 다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역사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이끌어져 갑니다. 마케도니아 망한 다음에는 어느 나라가 일어납니까? 헬라 제국 망한 다음에 바로 로마 제국입니다. 그 로마 제국 시대에 메시아께서 출생하신 거예요. 그게 우리가 공부하는 지금 중간사 시대가 되겠습니다. 자, 그쯤 하면서 우리 164쪽 메대와 바사를 통일하고 당시 근동에서 가장 부유했던 리디아를 섬긴 페르시아의 고레스, 리디아를 삼킨, 리디아는 현재 터키 이즈미르 지역이라고 합니다. 소아시아 서쪽 부분에, 그 소아시아 터키가 좀 동쪽 서쪽으로 길쭉하죠. 네모진 모양새이면서 서쪽 부위에 해당이 된다. 거기까지 삼켜버린 거예요. 얼마나 넓은 땅덩어리입니까? 그러나 무는 못 삼켰습니까? 마케도니아는 헬라 쪽은 아직 삼키지를 못했다. 자, 리디아를 삼킨 페르시아의 고레스, 카큐루스 2세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에 나오는 바로 그 고레스입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연도가 보니까 언제부터 통치기간이죠? 530년까지. 언제부터? 559년. 근데 바벨로니아를 무너뜨린 해가 언제지요? 539년. 그래서 559 빼기 539 하면은 20년 이전에도 왕이었다. 그때는 조그만 나라로서의 바사의 왕입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페르시아 나라로 큰 왕국을 성립을 하게 될 때는 539년. 그때부터 계산을 하면은 539년에서 530년까지 9년 동안 제위에 있었다. 이제 이해되십니까? 고레스는 왕이 되기 이전부터도 하나의 작은 나라의 왕으로서 충분하게 커리어를 쌓은 분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디를 차지했나 봅시다. 그리스인들이 이주해 있던 이오니아 옆에다가 조그맣게 써놓으세요. 소아시아 서해안 부분입니다. 에베소도 아마 그게 다 포함이 돼요. 에베소가 서쪽 터키의 서쪽 지역의 가장 큰 도시, 우리로 말하면 인천항쯤 해당이 된다. 이렇게 연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하고 지도 모양새는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남북으로 길쭉하고 이 터키는 동서쪽으로 좀 길쭉해요. 자, 그리고 이오니아 지방과 에게해, 바로 에게해를 건너면 어디가 나옵니까? 위로는 마케도니아, 아래로는 아가야, 합해서 헬라 지역. 이해되십니까? 네.
자, 에게해에서 동쪽으로 인도에 이르는 광활한 영토, 우리 그 책에 나와 있는 지도 그대로입니다. 책에 그 뿌옇게 나와 있는 거 있죠? 진한 거 말고 뿌옇게 나와 있는 거, 이게 전부 다 바사제국이 이집트까지 다 점령을 했잖아요. 자, 고레스가 왕이 되어 리디아를 정복하기 전까지 페르시아는 시장도 없고 사치와 낭비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가난한 나라였는데 광범위한 영토를 소유하게 되면서 부유한 국가로 성장을 해나갔다. 자, 오른쪽 페이지 볼까요?